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체제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이 좀 내용이 많습니다. 처음으로는 첫 번째, 영국혁명이 일어나다. 영국혁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혁명이 있습니다.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이 있는데요. 청교도혁명에는 먼저 발생의 배경, 그 당시 왕이었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전제 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지 마음대로 정치한다 이거지. 청교도들을 탄압하고 의회의 권리를 무시하였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영국의 종교인데 이 종교 사람들을 이제 영국 왕이 탄압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대표였던 의회의 의견들을 많이 무시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과세할 수 없다라는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청원, 요청하다, 뭐 해주세요. 약간의 그 요청하는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 찰스 1세는 어쨌든 이 권리청원을 인정해줘요. 알겠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그 동의 없이는 세금을 걷지 않겠다. 라고 해놓고서는 여전히 그냥 무시하고 전제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럼 의회는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거절당해버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의회는 반발하면서 이 의회파의 무리들과 왕 쪽에 있는 왕당파의 무리들이 대립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의회파를 이끌었던 크로멜이라는 사람의 활약 덕분에 의회파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찰스 1세는 목이 날아가요.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사람들은 그래 이 왕이 정치해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차라리 이제 왕 없이 그냥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공화정치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공화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공화정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까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게끔 활약했던 크로멜이었어요. 크로멜은 청교도 윤리를 앞세운 이 청교도 윤리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뭐 밤 늦게까지 놀지도 못하고 기도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엄격한 윤리를 앞세워서 독재 정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항해법을 이제 주장하는데요. 중상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업을 중시하는 건데 이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억제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중상주의인데 앞으로 영국에 지나가는 배나 그리고 영국에 정박하는 배는 무조건 다른 나라의 배라면 세금을 내라. 이게 항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해법은 뭔가 국가들 간의 자유로운 경제 무역 활동이 잘 안 됩니다. 나중에는 크로멜이 이제 죽고 나자 크로멜의 아들이 이제 독재를 하려고 하자 영국 국민들은 야, 저 크로멜 저렇게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좀 재미도 없고 엄격하더라. 차라리 그냥 예전에 왕이 정치하던 왕정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찰스 2세가 즉위합니다. 하지만 이 찰스 2세 그리고 제임스 2세는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다시 한번 전제 정치를 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거지. 하지만 이 의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막 가지기 시작하자 제임스 2세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챘습니다. 앞에 있었던 찰스 1세는 혁명하고 나서 목이 잘렸어요. 제임스 2세도 이 혁명의 기운을 눈치채고 도망을 칩니다. 영국을 탈주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의회는 저기 네덜란드에 시집갔던 왕족이었던 이 메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메리의 남편이 윌리엄도 같이 불러요. 그럼 이 부부를 공동으로 왕을 올려줍니다. 야, 그러면 영국의 왕이 2명이면 엄청나게 권력이 세겠네요 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의회가 그냥 데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고난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는 의회의 고난이 막강해지는데 의회의 고난을 막강하게 만드는 그 서류 문서가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아까 청교도 혁명 때에는 권리청원이었다면 이번의 혁명에서는 권리장전이에요. 근데 이번 혁명에서는 제임스 2세가 미리 눈치를 채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았으니까 야 정말 명예롭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명예혁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장전이 이제 승인되면서 의회 중심에 입헌군주제가 확립됩니다. 군주는 존재하지만 그 위에
이 의회가 만든 헌법이 더 우선한다 이거지. 그래서 입헌 군주주의 토대가 마련되고 영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화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최초의 민주공화국, 이제 미국이 어떻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영국 사람들은 이제 북아메리카로 많이 이주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로 이 미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청교도들이 탄압당했다고 그랬죠. 이 탄압을 피해서 새로운 대륙이 이 북아메리카로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지네들끼리 독자적으로 의회를 만들어서 자유와 자치란 스스로 통치한다 이거죠. 자치를 누립니다. 그래서 비록 이 북아메리카, 이 미국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이긴 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식민지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자유로운 뭔가 그 형과 동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영국이 중상주의라고 해서 이 영국의 그런 그 재정적 그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미국을 이제 막 뜯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건들을 아주 비싸게 이제 먹이거나 이렇게 미국에게 돈을 많이 뜯어가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불만이 심해지겠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는 그 카가 아니라 티예요. 이 차는 아주 비싼 음료였습니다. 보스턴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이 영국 배가 이 차를 싣고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 영국 사람들이 싫으니까 이 정박되어 있던 이 차가 담겨 있던 이 상자를 그냥 바다에 그냥 던져버려요. 영국은 아주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를 들은 영국이 안 되겠다. 이 미국을 완전히 혼쭐을 내야겠다 싶어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과정을 보면 식민지 대표들이 대륙 회의를 만들어요. 아마 이 장면들은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그 패트리어트, 늪속의 여우라는 그 요약된 영화에서 살펴봤을 거예요. 이 대륙 회의에서는 더 이상 영국, 우리 미국을 좀 탄압하지 말아달라. 탄압을 철회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죠. 이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들이 전쟁을 합니다. 이 식민지의 총사령관은 누구였냐면 워싱턴이에요. 이 워싱턴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고 나중에는 식민지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이 미국군이 세서가 아니라 프랑스나 그런 유럽에 있는 이 영국의 라이벌 국가들이 미국을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면 영국의 힘이 많이 꺾이니까. 그래서 이 경제 차원에서 이 미국을 많이 도와줍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승리하게 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국은 최초의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은 이제 연방제, 중앙 중심이 아니라 워낙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 지역별로 다스리게끔 하고요. 그리고 국민주권, 국민들에게 주권이 있고 삼권 분립, 그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이제 삼권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권력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독재가 가능하니까 세 개로 나누어서 이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은 아까 위에서 나왔던 총사령관 워싱턴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그 최초 민주공화국의 의의는 나중에 등장하는 뭐 유럽의 그 프랑스 혁명 같은 거, 프랑스 혁명과 아메리카 독립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제 혁명을 시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미국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남북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노예제랑 관련된 정치적 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노예제 확대에 반대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남부 같은 경우에는 노예제를 찬성한 지역이었어요. 이 미국의 남부 지역에는 농장이 많다 보니까 노예들이 많아야 농사를 짓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노예제를 반대했던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남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연방에서 미국 연방으로부터 탈퇴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그 북부에서는
이 남부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되니까 전쟁을 하게 된다 이거죠. 나중에는 이 북부 지역에서는 아예 이제 전쟁 중에 노예제를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남부 지역에 있던 많은 노예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고 많이 도망을 치겠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북부가 승리합니다. 남북 전쟁을 거치고 나서 이제 하나된 미국을 위해서 단합을 강화하게 되고요. 대륙 횡단, 미국 대륙이 또 워낙 넓다 보니까 이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만들게 되면 서로 그런 교통뿐만 아니라 물자 교류에도 좋겠죠. 그래서 횡단 철도를 만들게 되고 다른 나라로부터의 그 이민자들이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때부터 이제 기회의 땅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앞에서 이제 영국과 미국의 혁명을 배워왔다면 이번에는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이라 할 정도로 아주 파급력이 큰 사건입니다. 배경을 한번 볼게요. 구제도의 모습. 이거는 교과서 136쪽을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136쪽의 그림을 보면 피라미드형으로 가장 높이 있는 것은 1신분, 제1신분, 그 밑에 제2신분, 그 밑에 제3신분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프랑스 인구에서 98%를 차지하는 제3신분들은 막상 권력은 없고 세금은 아주 많이 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반면에 2%를 차지하는 특권층 제1신분과 제2신분들은 세금을 안 내면서 권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니까 모순이죠. 시민계급의 성장, 이 제3신분들이 계몽사상은 계몽이 꿈에서 깨어나다 그런 말인데 열심히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 사회의 불합리함을 이제 파악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독립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지배를 받던 제3신분도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발단 보겠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위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전국 신문회를 소집합니다.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 각 대표들을 쫙 모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표결 방식을 놓고 대립을 하게 돼요. 아까 제3신분인 프랑스의 98%를 차지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당연히 제3신분의 대표가 더 많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1, 2신분보다. 맞는데 제1, 2신분이 뭐란 말이냐면 그런 게 어딨냐. 각자 우리는 1신분, 2신분, 3신분 나누기 때문에 똑같이 3대3 대 3 형식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3신분은 와 이건 도전이 아니다. 그래서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와서 국민의회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 이제 만든 장소가 테니스 코트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국왕은 어디요? 우리 지배를 받던 제3신분들이 따로 의회를 만드느냐? 안 되겠다. 이 국민의회를 짓밟아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소식을 들은 제3신분들, 특히나 이제 파리에 있던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바스티유 감옥은 이 프랑스 왕의 권위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 프랑스 왕에게 반항했던 죄수들이 많아요. 이 죄수들을 이제 다 풀어준다면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기에 더 좋았겠지. 그래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폐지하자고 얘기해요. 중세시대 때 내려오던 봉건제를 폐지하자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요. 헌법을 만든과 동시에 국민의회는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이름이 뭐라 바뀌냐면 입법의회예요. 헌법을 만들었으니까 법을 세웠다. 입법의회입니다. 그럼 이 입법의회에서는 혁명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프랑스 안에서도 지금 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도 프랑스를 침입합니다. 왜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은 지금 지배를 받던 피지배층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자칫 이러한 혁명의 기운이 이웃 나라에도 퍼지게 된다면 그 이웃 나라에도 혁명이 일어날까봐 이 이웃 나라들이 프랑스 혁명이 실패하도록 지금 전쟁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프랑스는 안으로도 밖으로도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물가 상승과 식량 부족에 시달린 상필로트가 뭐냐면 이 상필로트도 제3신문입니다. 제3신문들이 주로 많이 입었던 그 옷의 종류인데 그 옷의 종류가 이제 상필로트였는데 이 제3신문을 또 다르게 일컫는 별칭이었어요. 제3신문들이 왕궁을 쓰게 갑니다. 아 이거 못하네요. 왕궁인데 왕국 돼 있네. 그러나서 이제 왕권은 정지당합니다. 루이 16세가 잡혀버려요. 그리고는 루이 16세를 죽여버립니다. 그 목을 날리는 길로틴을 위해서 루이 16세의 목을 날려버리고 이제 우리는 왕이 필요 없어 공화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공화정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에요. 아, 이것도 또 못하네.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바로 이제 길로틴에 보내가지고 목을 댕강댕강 잘라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로베스피에르도 자신도 목이 날아갑니다. 사형당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총재정부입니다. 5명의 총재가 행정과 외교를 담당하는데 이 프랑스를 통치하는 사람이 5명이나 있으니까 이게 명령을 내릴 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나라가 잘 안 돌아가요. 이 국내외 혼란을 틈타 이 프랑스 바깥에 나가 있던 군인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총재정부는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나폴레옹이에요. 이 나폴레옹은 제1통령이 취임합니다. 이른바 통령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대프랑스 동맹을 결파하게 되는데 이 프랑스 혁명을 막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프랑스를 격파하기 위해서 대프랑스 동맹을 만들게 되는데 나폴레옹은 이 대프랑스 동맹을 격파해버려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병사들을 움직이는 이 전술이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전투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 집권적인 행정 제도를 마련합니다. 나폴레옹은 본인의 명령이 이제 지방에 쫙 퍼질 수 있도록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행정 제도를 마련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본단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유럽의 3대 법전 마지막이다. 그리고 모든 프랑스 국민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교육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이 그전만 해도 이제 프랑스가 다른 나라에게 많이 짓밟혔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통령이 되면서 거의 다 이겨요. 웬만한 전투에서 다 승리합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 나폴레옹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황제가 되고 싶은데 우리 투표하자. 국민 투표에 의거해서 나폴레옹은 황제직이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유럽을 제패해요. 거의 유럽을 다 먹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접목하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지리력을 봤을 때 어떻게 위치해 있습니까? 섬이제. 섬이기 때문에 해전, 바다 위에서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이 육상전에서는 최고였지만 이 바다 위에서의 싸움은 많이 낯섭니다. 반면에 영국에서의 그 해군, 영국 해군은 세계 최고였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깨고 나서 이 영국의 해군 최고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은 못 이겼어요. 그러자 이제 나폴레옹은 어떻게 영국을 괴롭히려고 하냐면 대륙 봉쇄령을 선포합니다. 유럽 대륙을 봉쇄한다. 어디로부터? 영국으로부터. 그래서 영국은 어차피 섬이니까 이 유럽 대륙끼리만 지내면 영국이 알아서 고립될 것이다. 앞으로 유럽 대륙들은 영국과 교역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영국을 왕따시키자 이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대륙 봉쇄령을 어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변방에 위치해 있고 좀 많은 물건들을 좀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랑 교역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이 감히 나의 명령을 어겨 러시아를 침공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프랑스와 러시아의 거리를 봤을 때 굉장히 멀고 또 그때 하필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춥고 멀고 이미 프랑스의 병사들이 힘이 다 빠졌어요. 결국에는 러시아 원정에 실패합니다.
힘이 빠진 상태에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데 이 소시리들은 유럽의 대프랑스 동맹이 이 나폴레옹을 습격해요. 나폴레옹은 졌습니다. 나중에는 뭐 이제 잡혔다가 다시 탈출했다가 또 다시 싸우지만 결국에는 저쪽 아프리카 섬에 갇히게 돼요. 나폴레옹은 몰락합니다. 하지만 이 나폴레옹의 전쟁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프랑스가 유럽을 제패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 자유, 평등, 우애 같은 그런 사상을 모든 유럽에 전파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등장이 되냐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촉진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물결이 퍼지다인데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은 어떤 이제 일이 많아졌냐면 이게 나옵니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 유럽 각 대표들이 메테르니히,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재상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제2인자죠.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 유럽의 지배권과 영토를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리자고 얘기를 해요.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이제 갈구던 그 시대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피지배층이 혁명을 일으켰죠. 우리에게도 권력을 달라. 이제 그런 체제였는데 이 메테르니는 유럽 사람들에게 우리 예전으로 원래 왕족들, 귀족들이 백성들 지배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름 시대에 좀 역행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메테르니의 의견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체제를 뭐라 부르냐면 빈 체제라 불러요. 왜 하필 빈이냐면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빈 체제에 대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은 반감을 가집니다.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이 자유를 누렸었는데 이 국민들이 자유를 누렸었는데 다시 한번 예전으로 지배를 받던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불만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빈 체제에 저항하는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럼 먼저 자유주의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1830년도에 7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경을 한번 볼게요. 그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열세는 전제 정치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정치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위해서 이 자유주의자와 파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더 봉기 들고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이 파리 시민들이 추대한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을 왕위에 앉혀요. 그리고 이 왕에게 모든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를 실시합니다. 왕은 존재하지만 의회가 만든 그 헌법이 군주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영향은 벨기에도 나중에 독립을 하고요. 유럽의 자유주의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7월 혁명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한번 해봤었는데 너무 권력을 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만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준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 노동자 계층들은 불만이 심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하층 시민 대급과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확대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루이 필리프를 퇴위시켜버려요. 이제 왕이 있어봤자 뭐 별거 없더라. 차라리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권력을 지니고 있는 공화정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공화정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2월 혁명 덕분에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이 2월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메테르니히가 몰락하게 되고 앞에 있었던 빈 체제가 무너뜨리게 되죠. 다음 민족주의,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 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자유를 많이 요구를 해요. 보면 종교의 자유,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공장법을 정했다는 겁니다. 공장법이 뭐냐면 그때 영국에서는 이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린이들과 여성들에게 15시간 이상 아주 많이 부려먹습니다. 일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적당히 일을 시키자, 그런 법을 만든 게 바로 공장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선거권이 확대됩니다.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요구하고 인민헌장을 발표했었는데
즉 노동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이 운동을 뭐라 부르냐면 차티스트 운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의 결과 노동자 계층들에게도 선거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자유주의였고요. 그다음 민족주의는 민족, 하나의 민족이니까 우리 하나로 통일되자, 통일된 국가를 만들자. 이게 민족주의 운동의 목표입니다. 이탈리아 먼저 볼게요. 카보르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중앙과 북부 지방을 병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리발디라는 사람은 시칠리아, 이제 이탈리아 그 밑에 있는 따로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나폴리를 점령해서 사르데냐 왕국에 갖다 바쳐요. 다시 말해서 이탈리아는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점점 합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제 이탈리아 왕국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남아있던 베네치아와 로마 교황령.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의 남부에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로마 교황령은 이탈리아 중앙에 있는 따로 있는 로마 교황만을 위한 땅이었는데 이제 이것도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탈리아 왕국을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핵심 인물은 카보르, 가리발디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를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중요한 그런 문구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 공부하다가 잘 안된다 싶으면 그냥 빨간 것만 보세요. 다음 독일. 독일은 이 통일 과정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핵심 키워드는 관세 동맹과 비스마르크입니다. 관세 동맹. 이거는 이제 이 독일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이센이 주도하여 경제적으로 통일을 이룬 겁니다. 원래 원래 서로 다른 나라가 교역을 하려면 세금을 물려요. 그걸 갖다가 이제 관세라 부르는데 이 관세를 서로 매기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독일 안에서도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자유롭게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관세 동맹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통일이 되었어요. 다음 단계. 이번에 프로이센은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을 재상으로 앉힙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인데요. 철혈 정책이라고 해서 철, 무기와 혈, 피죠.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 프로이센 중심으로 무력 통일을 하자 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독일 안에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오스트리아 격퇴하고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원래 이 독일 안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오스트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이센이 철혈 정책으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오스트리아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당시 유럽에서 강대국이었던 프랑스마저도 이겼으니까 이제 프로이센이 엄청나게 뜬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통합한 다음에 빌헬름 1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로서 즉위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번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러시아는 유럽이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 변방에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따로 번외라고 했고요. 또 번외라고 한 이유는 지금 유럽은 뭐 자유주의다, 민족주의다 한참 혁명의 기운이 발생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전제령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떼놨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19세기에는 차르, 러시아 황제를 또 다른 말로 차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차르가 전제정치 또 지맘대로 하고 있고요. 여전히 농노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세 유럽 때 있었던 그 농노제가 지금 19세기에도 러시아에서는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많이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노제를 바꾸기 위해서 젊은 장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지만 봉기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이제 크림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발생하였는데 하여튼 이 지금 러시아 상황은 안으로도 밖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를 좀 근대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황제 차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이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농노를 해방했다라고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귀족들 입장에서는 농노를 만약에 해방한다면 그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귀족들의 재산이 농노인데 황제가 자 이제부터 농노를 해방합니다 그러면 귀족들은 어떻게 될까? 자신의 재산을 잃어먹겠지. 뭐 대답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잃어먹겠지. 그러면 당연히 귀족 입장에서는 이 알렉산드르 2세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싫지. 그 나중에 보면 알렉산더 2세가 암살 나옵니다. 죽어요. 그리고 여전히 전제 정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 브나로드 운동을 살펴봐야 되는데, 브나로드, 민중서구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중들, 농민들을 이제 그 일깨우려면, 계몽시키려면 그냥 밖에서 안으로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 세계 속에 그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가르쳐야 된다. 이게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지식인들이 주도하에 농민들을 일깨우는 그런 계몽 운동이었죠. 하지만 이 브나로드 운동도 이제 실패합니다. 다음 이제 5번째,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이루다. 지금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면서 혁명의 기운이 막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냐, 이제 지금의 스페인인데요. 이 에스파냐가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파냐가 전쟁한다고, 유럽 내에서 전쟁한다고 미처 이 라틴 아메리카에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요 틈을 타가지고 라틴 아메리카가 우리도 한번 독립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요.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은 그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 미국이 독립을 할 때 프랑스나 에스파냐들이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립을 해야 영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라틴 아메리카 쪽이 독립을 해야만 에스파냐의 힘이 약해지니까 영국은 에스파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에스파냐 나라들을 도와줘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 할수록 더 교역할 수 있는 나라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좋지. 그래서 독립을 지원해줍니다. 다음, 미국의 멀로 선언.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이 이름이 멀로인데요. 이 멀로가 뭐란 말이냐면 앞으로 유럽은 아메리카에 이제 간섭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아메리카의 그 대빵은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미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유럽은 아메리카 간섭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메리카의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얻습니다. 야, 이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네. 한번 우리도 독립해볼까? 미국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의 과정을 보면 그 IT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IT는 거기 원주민 말로 뭐 높고 위대한 산인가 뭐 그런 뜻인데, 이 IT는 투생 루베르티르라는 이름도 어려운 그때 이제 그 흑인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도하에 이제 IT가 독립을 투쟁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흑인 공화국이 만들어지게 돼요. 대체적으로 이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독립을 이루게 했던 그 인물들은 볼리바르라는 사람과 산 마르틴의 사람의 활약 덕분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빨간 줄을 그어봤어요. 자, 다음 이제 큰 두 번째 단원입니다. 유럽의 산업화와 제국주의. 아까 전부터 계속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을 많이 말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뭐 미국 혁명,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은 정치적인 운동이었다면 여기서 나오는 산업혁명은 이제 경제적으로 크게 바뀐 그 사건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기계의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일어난 산업상의 대변혁, 아주 그 큰 변화, 긍정적인 그 큰 변화를 일으켜온 사건을 뭐 혁명, 개혁이라 부르거든. 근데 이 산업혁명은 어느 나라에서 먼저 시작되었냐면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배경이 5가지나 나와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직물 공업 발달로 자본이 축적되었다. 이런 분들 그 옷감에 있는 뭐 면이나 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옷감에 쓰이는 이 모를 활용해서 교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 돈이 많이 쌓였습니다. 일단 산업혁명, 공장 만들고 기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다음 두 번째, 명예혁명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영국은 명예혁명을 거친 다음에 입헌군주제의 이 체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미 안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음 목표는 경제입니다. 세 번째, 식민지 확보로 국내외 시장이 확대되었다. 식민지가 많아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식민지로부터 원료를 쫙 뺏어와요. 그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갖다 팝니다. 100원을 빙을 뜯어서 1000원에 팔아요. 그럼 영국은 아주 막대한 이득을 누리겠지. 그래서 식민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혁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인클로저 운동으로 노동력이 확보되었다. 인클로저 운동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왜 치냐면 나의 땅과 너의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전만 해도 울타리 안 쳤습니다. 나의 땅, 너의 땅 대충 구분은 하지만 명확하게 자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애매한 땅을 누가 농사를 지었냐면 이제 땅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이 그 애매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타리를 치게 되면서 그런 땅이 이제 사라지자 이 농사를 지을 땅을 잃은 가난한 농민들은 이제 도시로 올라오게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 석탄이나 철 같은 지하 자원이 영국에는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돌아가는 기계가 이제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원료가 되어주는 게 석탄이고, 또 기계를 만드는 것은 철이겠죠. 기계를 만드는 부품이. 그래서 이제 지하 자원이 풍부해집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전개되었는가.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개량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 있어야만 기계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기차에 증기기관을 심으면 이게 증기기관차가 됩니다. 이걸 만든 게 이제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석탄 집어넣으면 열차가 이제 뭐 칙칙거리면서 빵 가는 거 있잖아. 그게 요 기관차입니다. 그리고 이 증기기관을 배에다 심으면 증기선이 돼요. 풀턴이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신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모스 보호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제 그걸 만든 게 모스예요. 이제 이 모스 보호를 어떻게 쓰냐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에 이제 전기가 흐르면서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뚜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모스. 이 선 연신 만들었습니다. 또 여긴 없지만 이제 전화기 만든 사람은 벨이라는 사람이죠. 벨. 이렇게 지금 교통과 통신이 훨씬 더 발전을 하자 이제 교역할 수 있는 이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었고 이 세계의 교역량도 더욱더 증가합니다. 점차 이제 지구촌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산업혁명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공장제 기계공업이 이제 확립되었습니다. 그전만 해도 사람이 직접 물건을 이렇게 만드는 수공업이었다면 이제 공장에서 기계가 밤낮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물질적으로도 풍부해졌습니다.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회의 구조도 그 전에 이제 농사 짓던 농촌 중심이었다면 이제 도시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돈이 중시되고 돈 많은 사장님이 돈 없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유방임주의가 뭐냐면, 방임이란 말은 그냥 냅두는 겁니다. 그런데 뭘 냅두는가?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원래 영국은 뭐 항해법, 공물법이라고 해서 정부가 계속 이런 경제에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방임주의는 그냥 냅두면 알아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산업혁명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노동 문제예요. 노동자들에게 월급은 적게 줍니다. 그러면서 일은 엄청나게 부려먹어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 거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 삽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아니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기계가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네, 다 부셔버리겠어 하고 기계를 파괴하는 그런 운동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노동자들이, 같은 처지에 있던 노동자들이 이 자신들의 그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조합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조합은 영어로 뭐라 그랬지? 맞습니다. 길드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돼요. 이번에는 도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도시의 인구가 확 뛰어요. 도시의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 집이 모자랍니다. 집값도 엄청 뛰겠죠.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이제 위로 지나가는 물길, 수돗물, 그리고 하수도, 그 뭐 화장실에서 일 보면 떠내려가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엄청 막 더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수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화장실에서 이제 그 오물들이 둥둥 떠다닌다 생각해봐봐. 굉장히 더럽죠. 환경적으로,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러우면 병균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은 아프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염병이 유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발생하게 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있는데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이 사회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이유가 각자 자기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그게 잘못됐어. 모두가 똑같이 함께 재산을 공유한다면, 똑같이 분배한다면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런 문제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죠. 생산 수단도 공동으로 분배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뭐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실제로 실행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이런 사회주의 국가 잘 살고 있나요? 대표적인 국가가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지. 그래서 이건 너무나 이상적이고 이 사람의 그런 본성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되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시작되나 보겠습니다. 앞에서 산업혁명이 등장하게 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의 나라들이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서 점점 식민지를 넓혀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여기 보면 자본주의 발전으로 원료의 공급지와 상품의 판매 시장, 잉여 자본 투자처, 본국에서 많이 남아도는 물건을 남아도는 잉여라 부르죠. 이 남아도는 것들을 따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식민지입니다. 식민지가 엄청 기능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강대국들은 뭐라 말하면서 식민지를 넓혀갔냐면 사회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약한 나라들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야만 해. 이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학교에서 대입하는 학폭이에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학생을 괴롭히고 뺑을 뜯고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폭력적이고 나쁜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열강의 경쟁 보겠습니다. 열강이란 여러 강대국들이에요. 영국은 삼시 정책이라고 해서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 인도에 있는 콜카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식민지를 만들어서 막 뜯어가게 되죠. 이 당시에 식민지가 가장 많았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다음 독일 보겠습니다. 독일도 영국은 이거 삼시 한다고? 그럼 우리는 삼비 할래.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를 횡단, 가로지르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영국은 아까 카이로, 케이프타운 내리면 세로죠. 종단 정책입니다.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에요. X축과 Y축을 만나게 돼 있죠. 그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파쇼다였습니다. 지금의 그 수단이라는 나라의 그 있던 도시인데 이걸 갖다 파쇼다 사건이라 불러요. 이 파쇼다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나중에는 프랑스가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은 쭉 계속합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는 유럽의 완벽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단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는 식민지에서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큰 파트입니다.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 그동안 우리가 이제 유럽을 살펴봤다면 우리 동아시아,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중국을 볼 거예요.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화를 추진하다. 여기서 말하는 문호란
나라에서 나라끼리 교역을 하려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편 전쟁. 여기서 말하는 아편은 마약이에요. 청나라는 공행무역, 이 공행이라는 특권을 가진 상인이 있습니다. 오로지 공행만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광저우라는 도시에서만 대외무역, 다른 나라와 교역이 가능합니다. 이 공행이 많은 이득을 누렸지. 한편 영국은 지금 이 청나라가 워낙 영토도 넓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최대한 교역을 많이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교역을 확대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어디 양놈들이 우리랑 교역을 하려고 하느냐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청나라에 아편을 몰래 수출해요. 이 아편은 마약이기 때문에 여기 중독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결국에는 이 아편의 가격이 비싸니까 청나라에서 화폐로 쓰이던 은, 실버가 많이 영국에 유출이 돼요. 그리고 청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마약에 아편에 중독되어 갑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편, 이 마약 중독자들 어떻대? 해롱해롱해요. 해가지고 마시갔죠. 그래서 이 청나라에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이러한 아편을 금지하기 위해서 아편 무역을 단속하기 시작해요. 그 영국 배가 떠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아편이 상자에 있다, 그러면 압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이 아니 청나라 너가 뭔데 우리가 아편 파는데 방해하느냐, 야 전쟁하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요. 그러나서는 이제 청나라와 영국이 아편 전쟁을 합니다. 그 당시 영국은 계속 엘리자베스 여왕 1세부터 꾸준히 이제 유럽의 최고 해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에 중독된 청나라 해군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다음에 난징 조약을 맺습니다. 난징이라는 도시에서 조약을 맺는데 상하이를 포함한 5개의 항구를 개항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이제 홍콩을 할양 잠시 이제 줘요. 이게 바로 이제 1차 아편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영국은 더 많은 교역을 원합니다. 근데 이제 교역 증가량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영국은 어떻게 한 번 더 이 청나라에 침입해가지고 더 많은 항구를 열까 다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에로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에로호는 영국의 배인데 청나라 관리들이 이 에로호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국기가 내려갑니다. 그 영국은 이걸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지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내려 우리에 대한 도전이네 또 와요. 이게 제2차 아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는 영국만 온 게 아니에요. 청나라가 맛집이라는 소식을 들은 프랑스도 같이 영국이랑 손잡고 쳐들어옵니다. 이길 수가 없죠. 또 청나라는 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약을 맺냐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이제 10개 항구를 더 많이 열고 그리고 외국 공사관, 외국 대사관입니다. 베이징,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에 머물 수 있도록 하며 서양의 대표적인 종교인 크리스트교를 포교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원래 청나라도 전통적인 유교적 사회인데 이제 유럽의 문화가 들어오니까 좀 문제가 생기겠죠. 뒤에 누가 찌찌거리노? 이 새끼가 뻔뻔하게 시끄럽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중국의 근대화 운동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는 정확히 몇 년도에 일어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는 잘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사건마다 빨간 줄이 쫙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 이름도 빨간 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 태평천국 운동 보겠습니다. 천국, 이거 보니까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나죠. 홍수정이라는 사람이 이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멸망흥한, 멸해버린다. 만주족 사람들을. 청나라를 만든 그 황제, 이 황제의 일족이 만주족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흥해라. 뭐가? 한족은 중국의 정통 오리지널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왕조가 들어서면서 피지배층이 되었던 한족이
이제 한족 위주의 국가를 만들자. 이게 멸만흥안입니다.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은 많은 농민들이 참여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자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으며 남녀평등이라는 사상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그 청나라의 정부가 유럽 연합군에게 밝힙니다. 진압당합니다. 두 번째, 양무운동. 이홍장이라는 관리가 이제 그 주도한 운동인데요. 이것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그동안 서양과 전쟁을 해보니까 그들의 그 무기의 기술, 화력 장난 아니거든. 그 서양의 기술을 한번 배워보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영국처럼 근대식 해군을 만들고 군수 공장, 이제 전쟁할 때에 필요한 그 군대 장비들을 만드는 공장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양무운동은 단지 서양의 기술을 모방만 했을 뿐 완전히 흡수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메이지 유신을 했던 일본에게 집니다. 청일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양무운동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변법 자강운동, 캉유웨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냥 서양의 기술만 뺏길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해서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도, 개혁 등 모조리 흡수하자 이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황제 위주로 정치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국민들의 대표인 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 다음은 이제 이 입헌군주제는 군주 청나라의 황제는 있지만 그 위에 의회가 만든 헌법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일본이나 영국처럼 군주는 있지만 통치권은 없어요. 그리고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신식 군대를 키웁니다. 마치 이 내용은 메이지 유신의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나 이 변법 자강 운동을 실시한다면 기존의 권력을 지니고 있던 보수 세력, 대표적으로 서태후가 있습니다. 이 서태후는 그 황제의 어머니라고 보면 돼요. 이 서태후가 중심으로 해서 이 보수파들이 우리의 권력을 잃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캉유웨이가 주도했던 변법 자강 운동은 또 실패해요. 자 다음으로는 의화단 운동이 있습니다. 이 의화단 운동의 구호는 부청멸량이에요. 앞에 나오는 멸만흥안이랑 이름은 유사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청멸량은 이제 다시 한번 부흥시킨다, 도와준다. 누구를? 청나라를. 그리고 없애버린다. 양놈들, 서양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 그겁니다. 멸만흥안은 청나라를 없애겠다는 거고, 이 부청멸량은 청나라를 돕겠다. 그래서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의화단 운동은 서양 사람들이 싫어요. 서양 문화가 싫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교회, 크리스교랑 관련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공격하고요. 나중에는 철도도 공격합니다. 이 철도를 왜 공격하냐면 이 철도를 통해서 청나라의 많은 이권들, 지하 자원들이 빼앗겨요. 삥을 뜯기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도를 만들면서 청나라 백성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분노가 쌓여서 철도를 공격하게 돼요. 딱 부숴버립니다. 이 소식들은 서양의 8개의 연합국들이 감히 우리 서양을 싫어해? 이러면서 또 쳐들어와요. 청나라는 또 졌습니다. 이번에는 신축 조약을 맺는데 각 나라별로 8개의 나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베이징에, 청나라 수도인 베이징에 외국 군대가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완전 청나라 목줄에 지금 칼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청나라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계속 서양 세력과 이제 전쟁을 하면 해땀이 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제 해결해 나갈 만한 사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신해혁명입니다. 신해혁명을 얘기할 때에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순원은 삼민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삼민이 뭐냐면 민족, 민권, 민생입니다. 민족, 그러니까 청나라를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민족이니까 한족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민권, 국민들의 권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가 필요 없다. 또 왕이나 황제가 필요 없는 정치적 형태인 공화제 국가를 수립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생,
백성들의 생활을 중요시 여기니까 이들에게 그 토지를 나눠준다면 이 백성들의 생활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민생주의는 토지를 분배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삼민주의를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요. 순원은 그리고 중국 동맹회를 만들어서 이제 이 청나라 각 지역별로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혁명 세력이 독립을 외쳐요. 이 사건이 바로 신해혁명입니다. 나중에는 이 순원이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으로 취임해요. 대총통, 대통령 플러스 총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임시라는 거지. 그럼 그 밑에 내려오는 위안스카이라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 위안스카이는 청나라가 이제 이러한 신해혁명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위안스카이는 청나라 쪽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위안스카이는 혁명파와 손을 잡고 청나라 황제를 물러나게 해요. 퇴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가 본인이 황제에 오르려고 해요. 이 위안스카이는 이제 군인인 동시에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황제 오르기에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은 중화민국이 있지만 각 지역별로 군대 세력이 등장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제는 이 중화민국이 어떻게 군벌 세력을 흡수해서 하나된 중국을 만들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하게 돼요. 항구를 열게 됩니다. 미국의 군함이었던 페리호가 들어와가지고 막 대포를 쏘면서 항구 열어!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구를 열게 되고 미일 화친 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조약 내용은 모조리 일본에게 불평등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일본에게 최혜국 대우를 맺었다.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나중에 다른 나라랑 이제 그 조약을 맺으면서 금을 한 1000톤을 줍니다. 그러면 최혜국을 맺은 미국에게도 1000톤을 줘야 돼요. 다른 나라에게 퍼주는 만큼 최혜국 대우를 맺은 나라에게도 퍼줘야 됩니다. 아주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 영사재판권은 미국 사람이 일본에서 죄를 지어도 일본의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일본은 이제 어떤 또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 무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 위주의 사회였다면 일본은 무사, 사무라이 중심의 사회예요. 근데 이 지방 무사들이 에도, 일본의 수도가 에도입니다. 그럼 막부는 군사 정권이에요. 일본은 왕의 기념이 있습니다. 천황이라고 해서. 하지만 이런 천황에게는 고난이 없고 막부, 군사 정권을 이끌고 있는 쇼군이 최고 통치권자예요. 그런데 이 에도 막부가 서양 세력과 이제 교역하면서 이 지방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졌다. 지방 무사들은 에도 막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에도 막부를 무너뜨려요. 천황이 이제 떠오릅니다. 천황 중심으로 정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내용을 보면 신문제를 철폐합니다. 일본도 그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제 위에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깨버렸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토지와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이와쿠라 사절단을 이제 강대국에 파견하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공부도 하고 시찰을 합니다. 나중에는 천황이 절대적인 권한을 지닌다는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되면서 서양의 기술, 제도 이런 것들 모조리 흡수함으로써 청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죠. 류큐라는 저 멀리 떨어진 섬을 정복해서 오키나와로 만들고요. 그리고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대립을 합니다. 아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했죠. 승리한 다음에 일본이 이겼으니까 청나라로부터 뜯어낼 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중국의 랴오둥 반도, 요동 반도입니다. 그리고 타이완, 대만이죠. 여기를 뜯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 영토에 눈독을 들이던 러시아가 이를 견제해요. 본인들이 눈독을 들인 건데 일본이 그 땅을 가져가니까 러시아는 그걸 막기 위해서 자신과 친한 나라였던, 친하고 힘이 센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이 세 개의 나라가 일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간섭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삼국 간섭이라 불러요. 그래서 일본은 아직까지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보다 힘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청나라에게 영토를 돌려줍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굉장히 믿겼죠. 가만히 있으면 청나라 영토가 좀 굴러 들어오는데 러시아가 이제 회방을 놨으니까. 그래서 러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은 영국, 미국과 동맹을 맺게 되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러일 전쟁에서마저 승리하게 돼요.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일본이 한반도의 지배권, 조선의 지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네들끼리, 강대국들끼리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네 거 이런 식으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 조선이 근대국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다. 조선도 이제 일본처럼 항구를 열게 됩니다. 근데 그 항구를 열게 된 대상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군함을 보내서 이 군함의 이름은 운요호입니다. 이 운요호가 강화도 근처에서 대포를 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갖다가 운요 사건이라 부르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맺은 근대적인 최초의 조약인데 이 조약의 내용은 우리에게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화를 보면 이 개화란 개항, 항구를 열어서 서양인들의 문명을 받아들여 그들처럼 되자라는 게 개화인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해서 바른 것을 위하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이란 성리학이고 사악한 것은 서양 세력, 서양 문물입니다. 당연히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양반들, 유생들이 주도한 운동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임오군란인데요. 임오년도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데 이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이 무기들을 받아들여 신식 군대를 만듭니다. 이 신식 군대들에게는 조선 정부는 되게 잘해주는데 구식 군인들에게는 월급을 이제 늦게 주는 등 아주 차별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구식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에는 청나라가 이 구식 군인들의 난을 제압하면서 청나라가 이제 조선 정부에게 야 우리가 이제 너네 이 반란을 진압해줬으니까 더욱더 우리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내정 간섭을 심하게 간섭을 합니다. 다음 근대화 운동을 보면 첫 번째로는 갑신정변이 있는데 이는 급진괴합하였던 이름만 들어도 뭔가 급하고 빠릅니다. 이 김옥균이 주도한 사건인데 고종을 납치해서 뭔가 근대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이 정변은 끝이 나게 돼요. 다음으로는 동학농민운동이 있습니다. 이 전봉준의 주도하에 이제 농민들이 조선 지배 체제의 모순과 외세에 저항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어떤 게 모순이었냐면 땅이 많고 재산이 많은 권력가들은 세금은 별로 안 내면서 특권을 많이 누립니다. 반면에 땅이 없고 가난했던 농민들은 세금을 많이 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프랑스 혁명의 구제도의 모순과도 흡사합니다. 이러한 모순과 외국 세력에 저항하여서 봉기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우리 조선 정부와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아까 일본에서 배웠던 것처럼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이제 청나라를 몰아내고 이 일본군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게 된 거죠. 다음 세 번째는 독립협회가 있습니다. 아관바천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먼저 을미사변이 뭐냐면 일본이 자신들의 한반도의 지배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친했던 이 민비를 살해합니다. 이를 일컬어 을미사변이라 부르는데, 그래서 자신의 부인을 잃은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한 나라의 왕이 쫄아서 다른 나라의 그 공사관으로 도망을 쳤으니 얼마나 이제 만만하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열강,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의 유리한 이권들을 많이 빼앗아갑니다. 더욱더 심해지게 돼요. 이를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된 게 독립협회입니다. 자주국권, 우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을 함과 동시에 국왕보다는 이 국민들의 대표인 그 의회가 그 보다 더 정치에 이제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를 개설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다음으로는 갑오개혁입니다. 청일전쟁 중에 일본이 조선에게 이렇게 개혁을 하라라고 강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청일전쟁을 하느라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갑오개혁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왕실과 국정의 사무를 분리하거나 신분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과거제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립협회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고종에게 다시 우리 궁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경복궁이 아닌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으로 환궁하게 돼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권이 많이 이제 그 깎여 나갔으니까 이 왕보다는 황제로 즉위하면서 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로 즉위하고 나라 이름도 황제의 나라인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즉위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해를 세아리는 그 연호를 광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광무라는 이름을 따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죠. 군대 제도를 개혁하거나 상공업을 진흥시키거나 근대적 교육시설을 확립하는 등 우리 조선이 이제 보다 더 근대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인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하게 됩니다. 포츠모스 조약을 맺음으로써 한반도의 지배권을 완전히 이제 확립했죠. 그런 다음에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우리를 강제로 병합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국권 침탈을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을사늑약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의병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에서 이제 일본은 이 의병운동이 활성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서 한반도 내의 의병운동을 모조리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탄압으로 이 의병운동은 더 이상 한반도 내에서 진행될 수 없었고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하면서 활동하게 됩니다. 다음 애국개몽운동은 의병운동과 그 목표는 같습니다. 독립을 해야만 하는 그 목표는 같지만 과정이 달라요. 의병운동은 그 일본이 못되게 대하면 우리도 일본을 공격한다. 아주 그런 공격적인 그런 운동이었다면 애국개몽운동은 좀 더 지켜보자 이겁니다. 지식인과 관료층이 주도하였는데 아직은 우리의 실력이 모자라니까 좀 더 실력을 키워서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자라는 게 애국개몽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애국개몽운동과 의병운동은 목표는 같지만 그 과정, 성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이제 여기까지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